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오동주. 문지성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기념식 순서를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식은 창립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축사와 격려사, 2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연구 보고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년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편집하고 제작하였는데요. 2000년 창립 이후 노인인권 보호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성과를 함께 화면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20) 년 전,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관심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서초구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의 상담 과정에서 가정 내 학대를 인지하였던 수녀님들은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사업은 가족이 저희한테 알려준 게 아니었고, 이웃이, 어르신이 매맞고 있는 현장,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작은 이웃의 관심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나라 전체에 노인 학대를 알려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그저 가정 문제로 치부하던 시대 상황을 넘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난 2000년 5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인학대 민간상담소 개소를 통한 노인학대 상담을 시작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녀회를 통해 전국 노인학대 신고망을 구축하였으며,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인인권 보호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노인학대의 사례 개입과 관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던 시기에 외국 노인학대 제도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학대 제도의 실천적 개입 전략을 연구하였고, 이는 2004년 노인학대 법제화에 기초선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노인학대 예방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온 지난 20년,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사랑과 헌신으로 많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으로 어르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대한민국 노인학대 예방 사업의 역사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달려온 지난 20년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을 향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주교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유치재단,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네, 20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진리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리 베리타스 수녀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멋진 계절에 20주년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동스럽습니다.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들이 무척 소중하게 와닿았습니다. 본 기간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4명의 적은 인력으로 서울시 전역을 관할하였고 음지에 있던 노인 학대를 사회 문제로 이슈화하면서 노인인식 개선과 예방의 필요성을 사회에 재현하고 법제화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초기 수녀님들과 직원분들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기도 하고 때론 극복하기도 하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왔기에 그 길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는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항상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법인과 서울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사와 축사로 함께해 주신 고마우신 분들과 전국에서 응원의 힘을 보내주신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님들과 임직원분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반해 주신 사례판정 자문위원님들,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APO 분들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화상을 통해 격려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리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금일 행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신 내빈분들이 계십니다. 대신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이신 유경촌 주교님께서 천주교 까리타스 수녀회 수녀님들이 시작하신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 최초의 노인 상담센터라는 자부심을 넘어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끝까지 성심껏 지켜드릴 수 있는 최상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기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네,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서울 관구 장균희 법인 이사장님께서 법인이 추구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하시는 동력자분들께 격려의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축사입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20년간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 보호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님께서 20년이란 시간 동안 쌓아온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하우는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응원하며 20주년을 통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님께서 2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다져온 20년을 거울 삼아 다가오는 미래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류성봉 회장님께서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노인인권을 지키려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전국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20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 및 자문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범생 위원장님께서 위원 활동을 통해 인생의 생로병사를 엿보고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졌다고 하시며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권금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사회적 대응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며 노인 인권을 옹호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반가운 분들의 귀한 축하와 격려 메시지 들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님들께서 축하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김지순 관장님께서 축하합니다. 관장님과 직원 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희남 관장님께서 서울 남부 노보의 첫 발걸음, 우리에게 길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주신 길을 좀 더 넓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창의적인 소수가 역사를 만든다는 말처럼 창의적인 소수, 우리 서울 남부 노보 늘 응원합니다. 라고 축하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황영중 관장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선구자로 걸어간 분들의 발자취와 노고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현석 관장님께서 귀한 역사를 써오신 서울 남부 노보의 발자취에 감사드린다며 20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선희 관장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앞길을 잘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전국 노보가 계속 존재하므로 노인인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시고 발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은정 관장님께서 현재 우리 노보가 이만큼 나아가는데 서울 남부 노보가 큰 중심이 되어 주셨다며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서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3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20주년 기념 세대공감 사진 공모전 소개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대공감 사진 공모전 담당자 곽상현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노인도 다른 연령 집단과 다름없이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들이 같은 사회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선의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하며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함을 전달하는 세대공감, 노년이 세력과 체념의 시기가 아니라 정신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며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나임을 전달하는 활기찬 노년, 나이듦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달하는 내가 바라보는 노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접수에는 총 97명의 참가자분들이 참여하셨고 총 203점의 주품작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1차 심사인 적합성 검사를 통하여 작품 형식과 표절 및 모형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심사 결과 203점의 주품작 중 14건의 부적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선별 과정인 2차 심사에서는 주제 적합성과 심사 기준에 따라 주품작을 선별하였으며 총 89점의 주품작을 선별하였습니다. 마지막 3차 심사에서는 2차 심사를 통해 선별된 89점에 대한 최종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복지, 인권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시민이 3차 최종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문 심사위원 점수 60%, 노인보호 전문기관 점수 40%의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여 최종점이 가장 높은 10점을 선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대공감 사진 공모전 수상작 10점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대상은 권소율지님께서 출품하신 함께 걸어요입니다. 이 사진은 보조기가 아니면 걷기 힘든 83세 할머니와 보행기가 아니면 걷기 힘든 2살 증손녀가 눈을 맞추며 앞으로 함께 나가는 중인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누군가는 걸어왔던 길이며 누군가는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을 두 사람이 함께 행복으로 걸어가길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은 임광엽님께서 출품하신 골목길 삼총사입니다. 골목대장인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목대장인 할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사진으로나마 기억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골목길을 걸을 손자, 손녀의 마음속에는 골목대장인 할아버지와 함께하였던 추억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첫 번째 우수상 작품은 손준호님께서 출품하신 손자들과의 즐거운 시간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노년일 것이라며 출품하신 작품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수상 작품은 노명희님께서 출품하신 어때요 10조입니다. 군대에서 잠시 휴가를 나온 손자가 할머니에게 컴퓨터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는 모습입니다. 더 많은 배움을 위해 노력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노년이 세력과 체념의 시기가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나임을 전달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6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려상 작품은 박윤준님께서 출품하신 손녀와 함께하는 행복 소통입니다.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으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도움을 주는 손녀의 모습이 세대통으로 가는 길임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려상 작품은 고영훈님께서 출품하신 손자의 재롱입니다. 주말 농장에서 손주의 도움에 크게 기뻐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즐거운 노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과연 손자가 땅속에서 발견한 것은 고구마일까요? 감자일까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 장려상 작품은 이종익님께서 출품한 손자와 함께 덩기덕 흥덕입니다. 흥겨운 장구 소리에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를 국악 한마당에서 볼 수 있기를 그 날을 저희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려상 작품은 김경훈님께서 출품한 은빛 꿈을 담다입니다. 70세의 늦은 나이임에도 손에 캠코더와 카메라를 들고 아름다운 풍경을 렌즈에 담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어르신들 카메라에 어르신들이 바라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 담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려상 작품은 강태수님께서 출품한 즐거운 인생입니다. 지역 축제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신나게 즐기는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지내는 노년의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니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이곳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이 오래 울리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려상 작품은 김양옥님께서 출품한 스마트 시니어입니다. 자녀들의 영상을 받고 기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을 못했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따뜻한 연락과 마음을 담은 용돈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수상작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세대공감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상식이 축소되었으며 대상 시상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리 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세대공감 사진 공모전 대상 권솔지. 위 사람은 노인의 인권 향상과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주최한 세대공감 사진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장 박질리.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관장님과 수상자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임광영님, 우수상 수상자인 손준호님, 노명희님, 그리고 장려상 수상자 6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김민철 팀장님, 임송아 사회복지사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보고서 일부 발표를 맡은 서울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임송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기관이 20주년을 맞이해서 기관 내부에서 조사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직무환경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문지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직접 참여해주신 설문 결과를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사진 한 장을 먼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길입니다.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어떤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민간기관 때부터 법제화 이후 20년 동안 그 걸음 속에는 정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한계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묵묵히 임했던 그런 노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인보호 사업 20년을 돌아봤을 때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준 노인보호 전문기관 동료분들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고 직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고령 인구 비율 15.8%라는 수치는 전국의 한 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24만 명의 어르신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인구가 집약된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개소당 50만 명의 어르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지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속화될 예정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존엄을 침해하는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는 사회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은폐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그 심각성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노인학대 발생 신고수와 2005년도에 수치를 대비를 해보았는데 4.5배 이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인학대가 점차 증가하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국가적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고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중요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서비스를 전달 체계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상담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노인학대라는 직무 특성상 상담원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는 매우 높고 다른 직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장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노인보호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상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상담원들의 직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상담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규명하고 상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직의도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었는지 좀 살펴보고 연구에 적합한 변수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이직의도, 소진, 업무 환경, 전문직 정체성, 상사의 사회적 지지, 대리의상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사회적 특성과 직무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이 소진을 매개로 하였을 때 이직의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이직의도 감소를 위한 제언을 진행했습니다. 네, 연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진은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전국의 34개소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동의를 얻어 설문지 배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구를 윤리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 기관에 택배로 설문지를 보내드리고 했던 과정들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인원을 고려해서 30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290부의 회수를 받았습니다. 회수율이 94.8%인데 이 95%에 육박하는 이 수치는 어떤 연구에서도 나오지 않을 그런 높은 수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진술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발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입니다. 응답자 중 남성은 91명으로 32%, 여성은 198명으로 6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상담원들의 연령 분포입니다.
최소 22세부터 최대 66세까지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35세였습니다. 결과를 함께 살펴보시면 20대와 30대의 상담원들이 전체에서 71%를 차지하는 것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학력입니다. 상담원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하가 79%, 대학원 졸업 이상이 21%로 확인되었습니다.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7%로 더 많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상담원이 55%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격 형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한 상담원이 63%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원들의 소득을 살펴보면 2,500만 원 이상, 3,5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45%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네, 직급 형태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네, 경력을 살펴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6년 7개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미만이 37%, 2년 이상 5년 미만이 34%,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0%, 10년 이상이 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였던 변수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모두 5점 만점 기준입니다. 이직의도의 평균은 2.62점, 소진은 2.59점, 업무 환경은 3.43점, 전문직 정체성은 3.28점, 대리회상은 2.5점, 상사의 사회적 지지는 3.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응답자들의 답변을 모두 분석을 해본 결과 당신은 이직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0명 중 4.2명은 보통이다 아니면 이직 의사가 있다 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소진의 경우에도 응답자들의 3분의 1 정도는 당신은 소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이다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설명드릴 겁니다. 차이 분석을 다 실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설문지 하실 때 굉장히 문항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 제시했습니다. 네, 이직의도의 차이입니다. 이직의도는 근로자가 이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런 신년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담원들의 학력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 이하일 때 더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고 종교가 없는 상담원들의 이직의도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소득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입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결과들이 제시가 될 텐데 제가 편의상 낮은 소득, 중간 소득, 높은 소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중간 소득일 경우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고 높은 소득일 경우 이직의도가 낮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직급은 선임, 대리, 팀장 집단의 이직의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소진 차이입니다. 소진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면서 에너지의 저하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의 소진이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의 소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학력은 대학교 졸 이하의 소진 점수가 더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종교가 있을 때보다 종교가 없는 집단의 소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득에 따른 소진 차이는 낮은 소득과 중간 소득일 경우 점수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높은 소득일 경우 소진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직급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사의 소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력에 따른 소진 차이를 살펴보면 2년에서 5년의 소진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 경력의 소진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 환경의 차이입니다. 업무 환경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을 환경을 조사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 환경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령별로 업무 환경 차이를 살펴봤을 때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업무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 이하 집단이 업무 환경 점수가 높았고 종교가 있는 집단의 업무 환경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득의 경우 높은 소득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간 소득의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직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관장 집단의 업무 환경 점수가 가장 높았고 선임, 대리, 팀장 집단의 업무 환경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전문직 정체성은 스스로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전문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우리의 직업을 전문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50대 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20대 점수가 가장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이 전문직 정체성 점수가 더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종교가 있는 집단의 점수가 3.37로 없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득의 경우 높은 소득 집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낮은 소득일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직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관장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일반 사회복지사의 점수는 가장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가장 경력이 낮은 2년 미만의 경력 집단이 전문직 정체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리회상의 차이입니다. 대리회상은 대상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느낀 충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대리회상을 느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별에 따른 대리회상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 상담원이 남성보다 더 높은 대리회상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득을 살펴보면 중간소득 집단의 대리회상 점수가 더 높았고 높은 소득 집단이 낮았습니다. 네, 다음은 소진을 매개로 하였을 때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상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 전문직 정체성, 대리회상은 소진을 매개로 하였을 때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표를 같이 봐주시면 업무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을수록 또 대리회상이 낮을수록 소진감이 저하되고 소진감이 낮으면 이직의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무환경 발전을 위한 제언을 김민철 팀장님께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김민철 팀장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금일 진행되는 연구보고서 결과 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 및 함의입니다. 1차 분석 결과에서 연구 결과들이 어쩌면은 결과가 당연한 것 아닌가?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 할 수 있지만 그럴 것이다와 그렇다라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 것이라는 것이 확증이 돼야 되는 과정을 통해 저희가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 환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관한 현실적인 업무 수준이 이 양이 또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830만 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를 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환산하면 한 20만 명의 기관이 한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죠. 서울의 기준으로는 50만 명에 해당을 합니다. 현실적인 인프라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기관을 늘리고 사람을 뽑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준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경우에 전국에 68개소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기준은 어떤가요? 10개소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국민청원을 통해서 종사자들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때 종사자 1인당 6천여 명의 아동들을 담당하기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졌었습니다. 그 예시가 미국의 경우에는 한 상담원당 1,000여 명으로 우리나라와 4배 차이가 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한 상담원당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306명으로 환산을 하면 저희는 1인당 2만 7천여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원들에서 관장님들을 제외하면 실제 업무를 상담을 하는 상담원, 실상담원으로 하면 3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증설 속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4년 17개소로 출발하였던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0년까지 16년 동안 18개소가 확충됐습니다. 이를 추세선으로 환산하면 1년에 한 1.1개소가 증설 속도가 나옵니다. 이를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숫자인 68개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2040년이라는 추세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은 노인 인구가 40%가 되는 해입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인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노인 학대와 인권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인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이 속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고민입니다. 또한 각 기관당 있는 종사자의 인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가형과 나형과 다형으로 분리됩니다. 가형의 경우는 10명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작됐던 그 계기를 생각해보면 2004년 민간 영역 공동모금회에서 그 당시 12개소가 전국에 있었습니다. 법제화하는 그 시점에 예산 12개를 받았는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다 보니 그 전체에 있는 예산을 n분의 1로 나눠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종사자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인구를 고려한 어떤 지역 간 편차가 있던 상태에서도 동일한 룰이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울의 기준이 50만 명이고 저희 남부 기준으로는 73만 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를 가형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도농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가는데 2시간, 3시간 배를 타고 섬을 들어가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 인원들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업무상의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업무 환경에서 24시간 상담 전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노인학대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방법들과 진행하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업무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고 밤에 야간 착신을 합니다. 상담을 새벽에 통화를 하고 이 길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전화가 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요.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의 노인보호 전문기관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착신할 때 샤워 한번 제대로 못하고 외출할 때도 너무 제한되고 또 옆 사람이 전화기가 울리면 다 깜짝 놀라는 마음들. 저도 입사하고 그 결혼을 이렇게 한 상태였는데 결혼하고 한 2, 3년 동안은 와이프가 자면서 깰까봐 이어폰을 꽂고 착신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 다 보셨죠? 저희 기관에도 저를 제외하고, 관장님과 저를 제외하고는 90년생이 모두 다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 일과 균형의 시대이다. 근데 사실 이게 꼭 90년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담원의 질, 삶의 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원이 그 기관에서 행복해야
그 상담원이 현장에 가서 어르신을 만날 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24시간 착신 전화에 관한 부분에 보상 체계가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반차와 또 당직 대체로 온차가 나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직비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고요. 또한 여건상 아무런 보상이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상들이 법인과 지자체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루틴한 보상 체계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도 하나 제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에는 지역 가폭 경우에는 6시 이후에 중앙 1366으로 착신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례가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는 초동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을 나가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담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저희 업무의 특성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저희는 전문 상담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에서는 조사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밀히 살펴보면 결이 조금 틀립니다. 첫째로는 조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학대 현장에 가서 어떠한 학대가 있었는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에 반면 상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바라봅니다. 피해 어르신과 학대 행위자의 얘기가 다른데 이 부분이 서로 상의할 때 그것을 사실관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고 조정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와 같은 업무를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역할의 갈등으로 연구되어 온 부분입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 기준이 필요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때 이런 역할 모호성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보호 사업의 자원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이 착신과 관련해서 우리 종사자분들을 질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답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 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착신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은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때, 나의 상담을 최선을 다했지만 어르신을 도와주는 제도가 안 될 때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착신 전화가 왔는데 남성 피해 노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쉼터에 있는 여성 어르신들이 다 차서 남성 어르신이 못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중증 정신질환일 때, 와상이 심하실 때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아야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이틀에서 3일이 걸립니다. 그럼 그 시간들 동안 어르신들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마음 같으면 어르신을 모시고 저희가 가고 싶지만 갈 곳이 없는 한계 안에서 상담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위해서는 정말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우리 지역, 우리 노보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병원이 있고 센터가 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양로원과 요양원, 병원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에 따라 너무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루틴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노숙인 관련된 복지를 보면 노숙인 분들이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구경병원에 가시면 치료 코드가 따로 부여가 돼서 이게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대 피해 있는 어르신들도 하나의 별도 코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립니다. 근로자의 친화적인 업무 환경이 필요합니다. 상담원이 존중받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겠습니다. 모든 복지기관에서 종사자분들이 귀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정말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담원들 한 명 한 명은 되게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는 한 명 한 명이 가이드라인이고 사례의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다양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이 부분에서는 축적된 경험을 가진 풍부한 상담원들이 필요한데 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의 시점이 됐을 때 업무를 좀 순환해서 사업을 이렇게 바꾼다던가 이런 근무 순환 형태도 필요하겠고요. 시점이 지났을 때는 평직원을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야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난 4년 차의 경우에 이제 선임, 대리 교육, 주임 교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교육도 복지의 일환입니다.
평사원이 관리자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년 이상 종사자가 전국에 17명 있었습니다. 전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린 이 분야 정말 전문 분야인데 너무 10년 이상 선배님들이 많이 적다. 이 현장을 많이 다 떠나신 거죠. 이런 장기 근속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5년 이상 현장 근무를 하면 5일에 휴가가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속 휴가 제도가 늘어나거나 또 복지부 차원에서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기 근속자를 위한 장려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거의 70%에 가까운 직원들이 여성 선생님들입니다. 왜 현장을 여성 상담원들이 떠나게 될까요? 결혼과 동시에 출산에 대한 또 이제 양육에 대한 그 부분을 할 때 학대 현장이라는 특수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임신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전화 상담으로 학대에 대한 어떤 폭언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 안에서도 임신 초기 상담원들에 관해서 현장이 아닌 교육이라든가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과 사업팀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이 많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그 출산 이후에도 아이를 양육하기에 좀 원활하게끔 어떤 탄력 근무제라든가 어떤 조정들이 또 지원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기에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부분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왜 이 복지 영역에서도 전문 스페셜리스트에 해당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가정학대와 시설학대를 동시에 다룹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아울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지에 대한 것이 당연하고요. 법률과 행정, 계속 지속적으로 부딪힙니다. 현장에 가면 의료에 대한 영역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총망라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상담원이 어떻게 기능하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양성을 해야 현장에서 본인의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문제는 이런 1년의 시간을 들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데도 이 교육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100시간,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100시간 교육이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70시간으로 줄었죠. 이후에는 심화교육을 중앙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외에는 교육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 노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기관의 축적 경험과 관리자, 슈퍼바이저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우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기관은 올해로 20주년이 된 기관입니다. 이 상담원 기관의 축적 교육에 관한 부분을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신설 기관에 경험이 없는 슈퍼바이저분들이 가셨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 남부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기관이라도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됐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교육 프로토콜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과 실무가 섞여 있는 OJT 형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입 직원뿐만 아니라 직급자에 따라 최고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 또 초급 관리자, 사업 형태에 따라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집단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직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모임과 또 교육과 나눔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따지면 올해는 코로나로 많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워크숍이라든가 케이스 컨퍼런스 이런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관리자 회의, 또 중간관리자 회의, 사업별 특성의 모임들을 활성화해서 업무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모색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대리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겪는 2차적인 트라우마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즐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즐기지 못하면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문헌에서 대리외상을 줄이는 방법에 그 외상자를 바라보는 전체의 시각이 변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직원이 대리외상 경험을 토로합니다. 팀장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훨씬 힘들었어.
그건 지금도 정신력이 나약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진심으로 공감하고 경청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합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책임 방패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문직 정체성과 대리회상이 묶이는 부분인데요. 대리회상을 방어할 때 내가 일하는 곳에 대한 지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할 때 대리회상을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현장 안에서 어떤 현장에서 여기까지가 나의 임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답가지들이 많을 때 대리회상을 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정확한 직무 분석들이 필요하겠고요. 업무가 정확히 방향이 제시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서의 이완과 안정입니다. 이 대리회상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스트레스성이 보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확대되면 외상으로 가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초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계시는 위기 개입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또 이제 긴급 지원이라든가 또 협회에서 하는 상담들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9년도에 보건복지부 평가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못했었지만 서울시에 있는 그 미술심리치료협회에서 저희 기관에 이런 의뢰를 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미술심리치료 10회기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저희가 그때는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어렵다면 같은 기관에서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사의 지지를 통한 이직의도 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중간관리자로서 이 상사의 지지라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상사인가? 나쁜 상사인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문헌을 보니 사람의 기호와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적인 상사로 기능하는 스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 상사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 특수성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계시겠죠. 이 조직이 하나의 기관으로 본다면 사실 큰 조직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부장님부터 이제 한 달 된 신입 사원까지 같은 상담을 합니다. 이것 하나의 팀 체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리자의 슈퍼비전이 한 번에 떨어지는 탑다운 방식에 해당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챙기는 부분에서는 강점이지만 반대의 경우에서는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관장님과 부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선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 일자통로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의 과다가 영향이 되는데요. 저도 중간관리자이지만 일선 현장에서 현장을 뜁니다. 그거와 함께 관리자가 직원들을 관리를 하죠.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로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상담원들을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상사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겠는데요. 첫째로는 관리자 집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리자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초급 관리자에 맞는 적합한 교육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에 대한 어떤 원활한 업무 편제를 위해서 조직 편제들이 가능하면 개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사의 소통의 격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상사의 지지를 설문하셨죠. 이 문항들을 바탕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어떨 때 상사의 지지를 느끼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 때,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일을 실제로 도움을 줄 때 상사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의 어려운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없을 때, 또한 최선을 다해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이나 칭찬이 없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차이를 가장 생각할 때 이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영리 조직은 최고 관리자부터 이제 신입한 사원까지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윤 추구죠.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명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사명이란 깃대를 걸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공동체가 비영리 조직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배를 타고 노인보호 사업이라는 배에서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들이 키노트를 자꾸 움직이시지만 이 과정 안에서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이 아니면 배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지지 안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리더십 모델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직원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감정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5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상사는 자기인식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을 즐기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아는 상사가 돼야 됩니다. 둘째로는 자기 통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장님께서 언짢으신 날엔 결제를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부분처럼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일관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동기부여입니다. 직원들에게 있어서 이걸 해야 해, 이거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째로는 감정이입인데요. 정말 직원의 말이 들리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은 압니다. 상사가 그 자리에서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감해 주는 것인지 정말 공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 기술인데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상사의 관계에서 기술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기술은 뭔가요? 자신이 뭔가를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발휘되는 부분입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상사도 직원들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에서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짧은 시간이지만 농축되다 보니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세밀하게 나왔으니 그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요. 기간과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노인보호 사업이 20년이 되는 해 동안 이 노인보호 사업들을 어르신들을 지켜왔던 가장 중심이 누구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단연컨대 우리 상담원들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관의 하나의 소리입니다. 저희는 전문 연구기관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소리가 울림이 되어 있는 날을 꿈꿉니다.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이곳에서 10년 이상 선생님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정말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이 현장에 있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날들을 꿈꿉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참아라,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이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기뻐지는 날들을 꿈꿉니다. 서울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에서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처음으로 했던 기관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상담원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저희는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우리 전국에 계신 노인보호 전문기관 선배, 동료, 후배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김민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연구 발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발표를 진행한 서울 남부의 김민철 팀장과 임성화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데 그 사전에 몇 가지 일부 우리 연구 발표하는 부분에서 했던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대답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를 좀 추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바쁘실 텐데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에서 그 사무국장 이정원 사무국장 선생님께서 주신 부분 그 제한된 인력과 학대 양 관련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의 적정 건에 관한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한 상담원당 1년의 상담 건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보고서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접수한 게 19년 기준으로 16,000여 건이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해서 306명, 그중에 관장님들을 제외한 실인원은 273명으로 해보면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 한 상담원당 58건 정도의 사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그 편람에서는 한 상담원당 이제 한 32건이 적정이다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상담원당 17건 정도가 적정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특성이 다르고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지역과 노인 인구 부분을 고려해봐야겠지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인원수가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정 수에 대한 사례 관리가 1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걸로. 네. 네. 다음 질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올려주신 거라서 제가 일단 질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정소희 연구원님께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 3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진이나 이직의도와 같은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지역별로 분석이 된 것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아무래도 지역별로 업무 환경도 다르고 조건과 여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은 조금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 가장 유의했던 것은 윤리성과 익명성이었습니다. 일단 설문 진행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서 예민한 질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동료분들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거라 그 점을 가장 유의했고 저희가 그리고 지역에 한 두세 개의 기관이 분포되어 있어요. 한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별로 분석을 하면은 이 기관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좀 서로 모두가 알아버리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런 익명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코드를 부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진 않았었고요. 이런 점들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넷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신숭생숭님께서 정확한 성명을 해주지 않으셔서 저도 신숭생숭합니다. 즐거운 쪽으로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고충과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될 텐데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다뤄주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연구가 정말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연구가 끝나고 나면 좀 약간 검색인가요? 학술 검색 같은 데다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종사자 쳐보시면 다른 분야에 비해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이런 부분을 할 때 물론 현장이나 학계에서 저희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 부분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저희의 소리를 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소리를 넘어서 저희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동료분들 계시잖아요. 함께 이런 부분들을 소리를 내는 날들을 꿈꿉니다. 많이 알려져야겠죠. 그리고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아동보호 전문기관 얘기를 드리는데 아보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의 이직 의도를 넘어서서 퇴사한 어떤 트라우마로 퇴사한 상담원들을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의 대외 예상도 심각하지만 저희들의 어떤 지침과 소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과 헌신으로 가져가지만 정말 지금에서는 근거 기반적인 사실관계와 근거 기반적인 입각한 접근과 실천 전략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심장미 선생님께서 연구 보고서 보시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남성 상담원과 여성 상담원의 차이 분석 결과도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려보면 저희가 뭐 성별에 따른 차이도 뭐 어느 연구에서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긴 했었는데 일단 연구 결과가 남성 상담원의 인원이 91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 따른 차이가 수치가 작은 편이어서 분석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좀 신뢰받지 못할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분석하기가 어려웠지만 추후에 성별에 따른 차이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댓글들을 하나하나 달아주시면서 또 질문 사항에서 지역 노보와 어떤 동료의 의리 차원에서 너무 깊은 질문들을 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 보고서가 전국에 지금 나갔죠. 거기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한 글자 한 글자를 풀어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두 다 정답은 아니지만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 안에서 이 오늘 세미나를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계신 동료분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첫 번째 시작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내용들과 통해서 또 지역에 있는 관심 있으신 관리자분들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해당 부분을 계속 심도 있고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응원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경북노보 권지수 님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노보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20주년 축하드립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눈에 들어오는 댓글이 있는데요. 신현표 님께서 서울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인인권 지킴이의 큰 별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다음 서울 서남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이윤경 님이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지난 20년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았고 앞으로의 시간은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 가슴 가득히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20년의 역사가 감동적입니다. 서울 남부 노보의 2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창열 님이 서울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령화 시대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새로운 20년을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네, 이서영 위원님께서 20주년 축하드립니다. 매우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현재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응원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댓글을 잘 읽고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진리 관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20주년 행사를 위해 쏟았던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기념집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세대공감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무 환경 분석을 위해 쏟았던 열정의 시간들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쁘신 중에도 화상 접속을 통해 20주년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촬영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살레시오 수도의 신부님들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주년 행사를 위해 봄부터 지금까지 업무와 병행하면서 어려움들을 기쁘게 봉헌해 주신 저희 기관 팀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더 성장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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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